You were fine all this time, I was inside out. Put my heart in your hands till it came back round. Didn't think that you'd fallen so deep. Didn't know that I had it in me. 안녕하세요, 차이나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이게 22년식으로 들어오면서 후면부 디테일하고 내부의 디테일이 약간씩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바로 마세라티 브랜드 최초로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 엔진 자체가 뭐 완전히 마세라티에서 새롭게 개발한 엔진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FCA 그룹, 그러니까 지금은 스텔란티스 그룹으로 바뀌었는데, 스텔란티스 그룹 내에 있는 알파로메오나 지프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GME T4라는 4기통 2.0 터보 엔진이 똑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반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BMW나 아우디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세라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굳이 차명에까지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제가 좀 자료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8V 벨트 드리븐 스타터 뿐만 아니고 추가로 48V 제너레이터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슈퍼차저가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마세라티에서는 그걸 E 부스터라고 하는데, 슈퍼차저라는 게 터보차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일단은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그 E 부스터, 즉 슈퍼차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엔진룸을 열어보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블리 하이브리드의 엔진룸을 열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흡기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부품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간 저기 보이시는 48V 제너레이터고, 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마세라티에서 E 부스터라고 불리는 슈퍼차저예요. 슈퍼차저. 슈퍼차저가 뭐냐? 이 슈퍼차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터보차저랑 약간은 좀 달라요.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바로 옆에 저기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가 터빈 휠을 돌려서 공기를 과급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터보렉인데, 저RPM에서는 그 배기가스가 충분한 그 배기 압력을 통해서 터보 휠을 돌려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갑자기 스로틀을 밟아버리면 충분한 배기 압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막 가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터빈이 제때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느려진다는 거죠. 터보차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터보렉의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슈퍼차저로 보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슈퍼차저는 이 옆에 보이시는 이 48V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슈퍼차저 안에 있는 그 터빈을 돌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RPM 영역에서나 고RPM 영역에서나 상관없이 그냥 전력만 있으면 100% 그 터빈 휠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기의 경로를 보시면 여기로 이제 공기가 흡기가 돼서 이쪽으로 메인 흡기관을 통해서 터보차저에 꽂히잖아요. 근데 그 터보차저에 꽂히기 전에 이 슈퍼차저에서 나오는 별도의 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관이 이쪽 메인 흡기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말인즉슨 터보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슈퍼차저가 공기를 먼저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쪽 터보차저로 꽂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반응성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죠. 왜냐면은 이미 과급된 공기가 터보차저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자체가 이 부스터라고 불리는 슈퍼차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엔진이에요. 자,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바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래서 이 부스터, 그러니까 슈퍼차저의 개입이 딱 악셀을 밟는 순간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밟자마자 바로 이 부스터가 들어갔다가 고RPM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터보차저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부스터가 빠지죠. 다시 한번 볼게요. 밟으면 이 부스터가 들어갔다가 5000rpm 넘어가니까 이 부스터가 바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터보렉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초반에 어떤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절대 들지가 않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 차의 좀 스포츠성에 대해서 제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중미산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여기까지 보시고 기블리 하이브리드 뽐뿌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차의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정확한 할인율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재고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하고 일주일 이내 출고가 가능할 정도로 재고사항은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차를 지원해 주신 마세라티 송파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신동혁 팀장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차액남TV 보고 왔다고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은 조건으로 잘 응대를 해주실 듯 합니다. 자, 지금 중미섬 와인딩 코스에 왔고 한번 스포츠 모드에 놓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느껴지는 게, 회두성 자체는 굉장히 날카롭고 가벼워요. 거의 BMW 뺨치게 거의 회두성 자체는 가벼운데, 문제는 이렇게 다운힐로 코너를 돌아보면 이 차체가 약간 너무 무겁고 길어가지고 거기 그 무게 관성에서 오는 그 언더가 좀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언더가 있어요. 그래서 마세라티에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설계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앞쪽의 스프링 자체를 굉장히 강성이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스프링 두께를 보시면은 진짜 엄청 두껍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스프링 두께를 넣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스프링 두께를 넣어주면 이렇게 무거운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차체가 무거워가지고 앞쪽으로 무게가 굉장히 많이 쏠리잖아요, 이런 무거운 차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스프링이 굉장히 부드러워 버리면 이렇게 코너를 진입을 할 때 앞쪽으로 쏠리는 무게 배분을 스프링이 다 받아주면서 그게 이제 앞바퀴 타이어로 무게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엄청 심한 언더가 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프링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스프링 강성이 강해버리면 그 앞쪽으로 쏠리는 무게를 어느 정도 그 스프링이 없애주면서 앞바퀴 타이어가 부담하는 그 무게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어요. 그만큼 앞쪽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코너를 진입을 하고 탈출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뒷바퀴의 강성인데, 이 마세라티 자체가 뒷바퀴 강성을 굉장히 잘 설계를 하는 걸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뒷바퀴의 댐퍼를 보시면은 이 댐퍼의 각도 자체가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고 약간 뒤로 눕혀져 있는데, 그게 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무게중심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제 뒷바퀴도 눌린단 말이에요. 그 뒷바퀴가 눌릴 때 그 뒷바퀴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접지력을 굉장히 잘 살려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바퀴의 댐퍼가 약간 누워있는 형상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강하게 돌아볼게요. 차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롤이 발생하면서 왼쪽 바퀴가 눌리겠죠. 자, 실제로 눌리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댐퍼도 이 대각선의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눌리겠죠. 자, 그럼 그 힘이 어디로 가죠? 자, 바로 뒷바퀴의 로어암을 통해서 결국 뒷바퀴를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를 주겠죠. 자, 앞으로 전진하면서 급격한 코너링을 진행하고 있는 차의 뒷바퀴가 눌리면 눌릴수록 뒷바퀴를 앞쪽으로 밀어준다고 하면 차의 안정감이 엄청나게 살아나겠죠. 자, 거기에 275mm의 광폭 타이어는 덤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 차는 이제 기계식 LSD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격한 코너링 할 때도 조금씩 이렇게 악셀 워크를 밟아주면 밟아줄수록 더 언더가 이렇게 안 나요. 진짜로 계속 밟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이 LSD에 대해서는 제가 M440i 리뷰하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차가 이제 6기통이 아니고 4기통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배기음이죠. 배기음. 6기통 특유의 배기음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뉴얼 모드로 했을 때 잘 보시면은 이거죠.
그래서 이런 감성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감성을 다 앗아갔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기통에서 이제 4기통으로 넘어오면서 연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봐야겠죠. 제가 이제 중미산에서 이제 송파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광주 하남으로 진입하기 전에 굉장히 지금 정체 코스를 만났어요. 지금 6.8km를 주행을 했는데 한 3km는 한 80km로 정석 주행을 하고 한 3km는 계속 이런 정체 구간에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한 평균 9.0km의 평균 연비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연비죠. 자, 이렇게 계속 아마 정석 주행을 하다 보면은 14, 15 정도는 나올 듯 해요. 자, 그런 점이 이제 4기통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좀 총평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이 후면과 실내의 소폭의 변화예요. 정말 소폭의 변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전 차를 보고 이 차를 보면 느낌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확실히 좀 더 디테일해졌다는 인상이 들고,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슈퍼차저 같은 인위적인 보조 장치들이 들어오면서 솔직히 힘에 대한 부족함은 크게 없지만 어떤 힘의 그런 여유로움은 좀 사라졌죠. 하지만 여전히 기블리라는 차가 엔진만 바뀌었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드웨어적인 스포츠성은 제가 와인딩 코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은 차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블리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